자, 검색 결과를 받아오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한 검색 결과를 이제 요청할 차례인데요. 아까 우리가 테스트했었던 요게 있잖아요. 요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페이지라고 하는 요 값만 2로 바꾸면 돼요. 여기를 이제 지우고 2로 바꾸면 여기 1페이지가 지금 티스토리 봄 30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눌러볼게요. 주소가 바뀌었죠. 컨텐츠가 바뀐 거죠. 상으로 바꾸면 또 주소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을 때 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해주고 요것만 바꿔서 AJAX를 또 추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전에 봤었던 이벤트 중에 스크롤 이벤트가 있었죠. 자, 근데 2페이지, 3페이지 다음 컨텐츠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sAnd라는 이 변수가 true로 설정되면 더 이상 뒤에 컨텐츠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AJAX가 연동되는 동안 화면에 로딩바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로딩바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동안은 지금 AJAX가 연동 중이니까 또 호출하면 중복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로딩바에 표시되고 있는 클래스 리스트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있다면 이건 현재 로딩이 진행 중인 거니까 이때도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리턴을 걸어서 처리를 끝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바가 맨 끝에 도착했을 때 감지하는 건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스크롤바 Y좌표 가져오고요. 브라우저 창높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HTML 문서 가져오고요. 요 두 개를 합한 값이 문서 높이랑 같아지면은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는 건데 그 아이폰 계열이나 맥OS 계열은 스크롤이 이제 튕기는 기능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로 처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때 그냥 페이지 원음을 1 증가시키고 한 번 더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가 바로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요거 제 생각에는 한 10분이시면 될 것 같은데 넉넉 잡고 30분까지 시간 할애하고요. 30분에 바로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살펴보는 마지막 단원이고요. 요게 끝나면은 아마 오늘 다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한두 시간 정도 더 같이 하면은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리액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CRUD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주제가 하나 있을 때 이 주제는 회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품일 수도 있고요. 장바구니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리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주제가 하나 있을 때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AJAX 요청을 하죠. AJAX 요청을 할 때 요청 방법이 있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속 방법이요. URL은 흔한데 그 URL에 어떻게 접속하는가에 따라서 백엔드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폼 태그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죠. 이 메소드에 설정할 수 있는 게 get하고 post 두 가지가 있었어요. HTML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AJAX를 요청하고 있는 거는 폼 태그의 get 방식 접속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네 가지로 확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접속 방법 4가지에 따라 이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품이라고 하면 create, 생성이니까 상품 등록, read, 읽기니까 상품 조회, 업데이트, 갱신이니까 상품 정보 수정, delete, 상품 정보 삭제. 이렇게 4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바구니면은 장바구니 등록, 장바구니 조회, 장바구니 수정, 장바구니 삭제가 되겠죠. 모든 소프트웨어는요, 이 4가지 기능을 항상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정보의 참조, 검색, 갱신을 일으키는 용어로 CRUD라는 용어가 있고요. AJAX가 구현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CRUD예요. 이게 이제 그 2000년도 접어들기 전에 이제 어떤 논문에서 발표된 개념이고요. 현재까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설계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HTML의 메소드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면요, 데이터를 백엔드에 추가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우리가 폼 태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액션 속성이 있었죠. 이 액션 속성이 백엔드의 주소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메소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get 혹은 post, 이 2가지가 있는 거죠. 폼 태그로 백엔드에 접속하는 거랑 AJAX로 접속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다만 폼 태그는 웹브라우저가 직접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근데 AJAX는 이동하는 게 사용자한테 노출되지 않는 거죠. 동일한 백엔드 주소를 걸고 포스트 방식으로 서브밋을 하면은 백엔드는 데이터를 저장해 달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걸 백엔드에서는 인설트 처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et이라고 접속하는 거는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요. 백엔드는 그 처리를 select라고 부릅니다. HTML은 이 2가지밖에 안 되지만 AJAX에서 이 CRUD 개념을 접목하기 위해서 기능을 확장을 해요. put이라는 방식의 접속은 데이터를 수정해달라는 거고요. delete는 삭제해달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록이나 전화번호부 같은 건 이제 주소록이나 전화번호부 같은 거를 하면은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고 검색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겠죠.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공이 안 되면 완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RUD가 보통 한 묶음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기능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아까 그 카카오 오픈 API 연동이죠. 그거는 get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보통은 이 4가지를 묶어서 한 세트로 프로그램 기능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코드의 대략 한 4배 정도 되는 게 기능 하나인 거죠. 보통 이제 그 정도의 업무 처리를 그 숙련된 프론트 개발자 기준으로 이제 반나절, 조금 더 잡아봐야 하루. 그렇게 이제 업무 시간을 잡아요. 보통 그냥 반나절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길게 잡아봐요. 사실 좀 익숙해지면 이거 한 세트 구현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CRUD에 입각해서 어떤 주제 하나를 놓고 입력 수정 삭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백엔드 시스템을요, 통칭 RESTful API, 줄여서 그냥 REST API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백엔드라고 부르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엔드를 이렇게 구현할 때 뭐 자바 스프링, 노드.js, PHP, 파이썬 같은 걸 통해서 구현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RESTful API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대신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AJAX를 통해 백엔드랑 통신한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을 백엔드한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 RESTful API고요. 줄여서 보통 REST AP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카카오 API REST라고 적혀있는 거 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오픈 API라고 하는 거는요, 이 REST API에서 R에 해당하는 기능만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리드 기능만요. 어떤 오픈 API도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생성, 요거를 오픈해 주진 않아요. 그냥 R에 해당하는 기능만 오픈을 해주는 거고,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모두 돌기 위해서는 백엔드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get 방식,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쓰는 거고요. get 방식의 특징은 검색에 필요한 조건값들을 쿼리 스트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get 방식은 웹브라우저로 조작이 가능해요. URL의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조회 같은 경우는 아무나 웹브라우저에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수정, 삭제, 갱신 이런 거를 아무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 치고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get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이 안 되고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썬더 클라이언트를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자, 근데 이 쿼리 스트링 방식은요, 변수 이름하고 값이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안에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변수 이름을 보면 이게 무슨 기능인지 대체로 다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네이버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봐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IDX 언어가 이렇대요. 그러면 보통 IDX라고 하면 인덱스 줄임말이에요. 인덱스 번호가 이거다. 인덱스라는 거는 보통 어떤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일련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기사 번호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숫자 값을 이렇게 임의로 바꿨을 때 어떤 기사가 노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있네요, 이거는. 그냥 제 주소 마음대로 적으면. 그러니까 보안에 그렇게 좋진 않다고요. 자, 그래서 아무 블로그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자, 주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HTML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 체계면은 얘는 폴더죠. 실제로 폴더 이름 이렇게 만드세요? 그쵸? 폴더 이름을 이렇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기 목록 열기 보면 글 목록 나오잖아요. 같은 글을 제가 새 창으로 클릭해 볼게요. 자, 주소 비교해 볼게요. 웹페이지에 백엔드가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지금 파일 확장자가 무조건 HTML이잖아요. 확장자를 임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백엔드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파일 이름이 포스트뷰고요. 확장자가 네이버예요. 꽤 많은 네이버 페이지들이 확장자를 네이버 내지는 NHN으로 바꿨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 아이디가 요거랍니다. 이거는 당연히 회원 아이디겠죠. 그 다음에 로그 NO, 글번호예요. 글번호가 이거래요. 자, 이런 그 조건 값으로 쓰이는 쿼리 스트링 변수를 이렇게 마치 폴더처럼 보냅니다. 똑같은 쿼리 스트링 방식의 일종인데 적어도 이게 변수인지 폴더인지 구별하기를 좀 어렵게 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는 사용자가 유추하는 걸 그나마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걸 패스 파라미터라고 해요. 변수명은 이렇게 변수 이름은 이 폴더 체계에 미리 정해진 순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계를 보면은 블로그.naver.com/
요 자리에 오는 건 무조건 블로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인 거예요. 요 자리에 오는 단어는 무조건. 그리고 요 자리에 오는 값은 무조건 글번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래시 기준으로 몇 번째 단어가 어떤 변수다라는 거를 백엔드랑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백엔드가 지들 맘대로 정합니다. 뭐 우리는 약속할 권리가 없어요. 걔네가 정해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변수의 값만 전달하는 거죠. URL 구성이 마치 폴더 간의 연결처럼 보이기 때문에 쿼리 스트링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에 유리하지만 쿼리 스트링의 모든 한계는 다 갖고 있어요. 그 사용자가 임의로 여기에 주소값을 바꿔서 변수값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포스트 풋 딜리트, 변수를 URL이 아닌 HTTP 헤더에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헤더에 포함하는 거 해보셨죠? 근데 포스트 딜리트를 위해서 우리가 헤더까지 일부러 구성해 줄 필요는 없고요. 백엔드 설정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용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20메가 내외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나 풋 딜리트까지는 필요 없고요. 포스트나 풋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첨부 파일 전송까지는 확인을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백엔드가 받아줘야 돼요. 뭐 개발자 도구를 쓰면은 전달되는 변수를 열람할 수 있긴 한데요. 일반 사용자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일반 사용자한테 변수가 노출된다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한 조작이 불가능해요. 자, 포스트 풋 딜리트를 한번 경험을 해볼 건데요. 이제 우리 백엔드 가동하시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디팔트먼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뉴 리퀘스트 눌러서 새로운 요청 하나 만드시고 일단 백엔드 주소를 걸어줍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을 이제 잘 익혀 놓으셔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사용될 백엔드를 직접 구성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기본 데이터가 4개가 있죠. 겟 방식으로 접근할 때 주소를 이렇게 정직하게 지정하면 전체 목록이 밑에 다 나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을 접어놔 갖고 지금 보통 이제 옆으로 뜨죠.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겟 방식일 때 백엔드 주소를 다 지정하면은 요거는 전체 목록 검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백엔드가 갖고 있는 필드가 ID, 디네임, 록이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음표 걸고요. 쿼리 스트링 보낼 수 있습니다. 록 이퀄 값 이렇게 하면은 키라고 표현할게요. 키 이름 이퀄 값. 특정 키의 특정 키의 값이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학과 이름이 Dnam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Dname에 컴퓨터 공학과라고 넣어주면은 학과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네, 이 메모장 필기하는 건 제가 이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이름에다가 dname이라고 걸고 이름은 컴퓨터 공학과라고 걸면은 여기에 우리가 쿼리 파람스라고 해서 이렇게 키와 값을 넣으면 여기 주소 보시면 주소가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요. 요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입력한 걸로. 그 다음에 샌드를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항목만 가져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검색이라는 걸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것만 다 하진 않잖아요. 이름 언더바 like 하면은 특정 키의 값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포함하는 항목을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dname 언더바 like 공학이라고 입력하면은 공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해볼게요. dname 언더바 like 공학만 지정하면은 네, 공학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죠. 일단 이거 알아두셔야 나중에 포트폴리오 할 때 검색 기능이라도 넣어요. 자, get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get 같은 경우는 보통 기능이 목록 조회 혹은 검색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조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백엔드 주소 걸고 슬래시 고유 번호입니다. 자,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을 패스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백엔드는 각각의 데이터 하나하나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을 갖고 있어요. 상품 코드, 주문 코드, 뭐 아까 블로그 게시글 번호 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이슨 서버는 고유 번호의 키 이름을 id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시스템마다 고유 번호 키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백엔드 개발자 권한이에요. 왜냐면은 우리한테는 키 이름인데 걔네한테는 그냥 변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 뭐라고 짓는지는 걔네 맘이죠. 자, 포스트입니다. 데이터 추가. 데이터 추가할 때는 그냥 백엔드 주소를 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 값을 모아서 엑시오스를 통해 포스트로 전송을 합니다. 이건
예제통에 보시면 되고요. 풋 데이터 수정이죠. 여기서도 사용자 입력값을 모아서 엑시오스를 통해 풋으로 전송하면 되는데, 이때는 데이터 추가할 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백엔드 주소를 이렇게 걸면 되는데, 수정 같은 경우는 뭘 수정할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할 대상에 대한 고유 번호를 같이 줘야 돼요. 수정할 대상을 의미하는 고유 번호를 패스 파라미터로 넘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딜리트입니다. 데이터 삭제죠. 삭제 같은 경우는 입력값을 모아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뭘 삭제할지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삭제할 대상을 의미하는 고유 번호를 패스 파라미터로 넘겨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 고유 번호의 이름이 id잖아요. 그쵸? 자,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게 그 RESTful API의 가장 표준적인 연동 방식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하란 법은 없어요. 그 백엔드 개발자 맘이거든요, 이거 진짜. 그래서 이 고유 번호를 전달할 때 백엔드에 따라 고유 번호를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id equal 10 이런 식으로. 아이고. 물음표 찍고 이렇게요. 어차피 이렇게 보내나 이렇게 보내나 변수값 보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백엔드 개발자 애들이 정하는 거에 따라 맞춰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상세 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패스 파라미터를 안 쓰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 입장에서 이게 좀 귀찮거든요. 어떨 때는 패스 파라미터로 처리하고 검색일 때는 쿼리 스트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처리 방식이 두 가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걔네 입장에서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보안에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보안상 이점이 1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가 만들어주는 명세서에 잘 읽어보시고 개발 방식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형화할 수가 없는 게 상대방 개발 스타일에 따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고 오늘은 데이터 조회 정도까지만 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아까 했던 거요. 그 접속 주소가 이제 로컬호스트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 썬더 클라이언트가 원래 접속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제 자리는 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주소를 대괄호 하고 콜론 2개 1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되시나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거 마저 확인해 볼게요. 디파트먼트까지 주고 슬래시 101 뭐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를 걸어서 전달하면은 데이터 하나만 이렇게 상세 조회가 되고요. 이게 이제 상세 조회할 때 보내는 요청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방식인데요. 여기 드롭다운을 포스트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때는 저장할 값들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 한글 타이핑이 좀 불편해서 한글 아니어도 되니까요. 영문으로 적었고요. 이 id 값을 제외한 변수. id 값은 이 라이브 서버가 자동 생성을 합니다. id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를 맞춰서 바디 쪽에 이게 지금 폼인지 폼인코드인지 제가 지금 이게 좀 확실하지 않거든요. 해보고 안 되면 이걸로 바꿀게요. 일단 폼으로 맞춰서 한번 전달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203번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열어놨던 거를 새로 고침해보면 하나밖에 안 들어갔죠. 폼 인코드네요. dname은 hello world, log은 201호.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보낼게요. 이렇게 하면은 204번 데이터로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라고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데이터가 추가된 게 이렇게 나오죠. 얘는 지금 잘못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백엔드 폴더 안에 보면 data.json 파일 같이 드렸잖아요. 요게 우리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이거든요. 얘를 열어보면 여기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부분에 100일, 102, 200일, 200일 여기까지는 기본 데이터였죠. 자, 아까 잘못 들어간 203번 그리고 새롭게 저장한 204번이 있어요. 실제로 이 data.json을 직접 편집하셔도 됩니다. 이 data.json을 직접 편집하셔도 돼요. 잘못 들어간 걸 지워버리셔도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런 백엔드 사이트, 요런 사이트를 내가 포트폴리오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백엔드한테 받아올 법한 이 데이터들을 직접 데이터 파일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메뉴 관련된 기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를 만든다고 치면, 일단은 주제를 하나 잡습니다. 메뉴라고 잡고요. 배열로 열어요. 그 다음에 항목 하나를 만들어 주면서 ID 필드는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련번호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이 항목들을 직접 내가 백엔드를 만든다라고 가정하고 변수 이름과 값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뉴 이름은 더블 에스프레소. 영문도 있네요. 네임 뭐 eng. 지금 변수 이름은 제가 막 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블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설명이 있죠. 디스크립션은 뭐 브라질 원두를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 1회 제공량 기준이 몇 밀이다. 여기부터는 변수 이름을 그 영문으로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글로 할게요. 실제로 할 때는 변수 이름 다 영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60ml. 뭐, 카페인 237. 칼로리 22. 나트륨 0. 당류 0. 포화지방 0. 단백질 1.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백엔드 데이터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그냥 퍼블리싱 포트폴리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는 아마 이건 사실 노가다니까요. 이건 이제 직접 어떻게 그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약간 제가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전체 메뉴가 있을 때 커피가 있고 음료가 있고 아이스크림, 디저트, 백스티노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카테고리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엔드에서 백엔드에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까지 넣어서 데이터를 만들면은 프론트에서 요청할 때는 http localhost 3001 슬래시 요 첫 번째 키가 기능 이름이에요. 메뉴. 이렇게 하면 이 목록이 전체가 다 나오는데 카테고리별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카테고리는 신호 이렇게 값을 주면은 이 값을 갖고 있는 애들만 목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메뉴를 넘나들 때마다 이 메뉴를 넘나들 때마다 여기서 만든 이 변수 값을 바꿔가면서 요청할 수 있게끔 한다면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거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보시면 URL 누르면요. 메뉴 밑에 메뉴 커피, 메뉴 밑에 메뉴 드링크. 카테고리를 클릭할 때마다 URL이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아, 그럼 이거는 변수겠구나 라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트를 나중에 하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작업하실 때 이제 백엔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거는 카테고리니까 변수를 잡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실제 작업하실 때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마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만들어야죠. 이런 컨텐츠글 뭐 이런 거요. 근데 메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는 거는 다 데이터 구성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 소식글 같은 거는 나중에 실제 하면은 일일이 풋풋하기 귀찮으니까 한 4개, 5개 정도만 하시더라고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동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개수는 어차피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1개건 100개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프로그램 입장에서.
네, 라이브 서버 같은 경우는 요 페이지 번호 구현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 목록이 그냥 한 번에 다 나오는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4단원 예제는요, 이제 실행 결과를 보여드려 보면은 그 디파트먼트랑 연동해서 이렇게 하나의 목록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한 것도 보이죠? 지금 검색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새 학과 추가 버튼 누르면은 학과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해서 저장하기 누르면 상세 페이지에서 저장된 내용 확인하고 목록 보면 저장된 게 들어가 있고요. 수정 페이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수정을 하면은 수정 결과가 이렇게 확인되고 다시 목록 보기 들어가면 수정된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삭제 누르면 진짜 지워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삭제 테스트를 하다가 진짜 다 지웠다. 여기 요만큼의 내용을 삭제 테스트 하다가 진짜 다 지우면요. 지울게요. 그럼 여기 백엔드 데이터가 진짜로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습하시기 전에 data.json을 하나 따로 복사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다 지우면 다시 덮어 씌워서 원복하면 되니까요. 자, 지금 이 페이지를 돌아다니는 동안요. 상단, 제목, 하단. 이게 이제네이시로 되어 있네요. 메가스터디로 바꿔야겠다. 자, 상세 보기. 여기도 상단, 여기 밑에 하단. 수정 페이지도 상단, 하단. 그러니까 모든 웹사이트들이 기본적인 헤더 패턴은 다 똑같잖아요. 이거를 HTML로 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HTML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껏 다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끝에 메뉴 하나 추가해라 라고 하면은 총 4페이지인데 4페이지를 다 고쳐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INC라고 하는 폴더를 준비를 했어요. INC라고 하는 게 보통 include를 줄임말입니다. 여기에 header.html을 준비해서 사이트 헤더에 들어갈 HTML 코드만 따로 짭니다. 그 다음에 footer.html을 짜서요. 사이트 푸터에 들어갈 코드만 따로 짭니다. 여기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학원 주소가 나와 있어서 요거는 제가 바꿀게요. 중요한 거 아닌데,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랑 푸터에 들어갈 코드만 짜요. index.html에서는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나중에 쓰시고, 오늘은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index.html은 일단 완전체로 코딩을 하세요. 그래야 CSS 잡기가 좀 편해요. 이렇게요. 헤더하고 푸터에 대한 실제 HTML 코드를 먼저 준비를 하세요. index.html에서요. 그 다음에 asset 폴더 밑에 CSS 밑에 style.css라고 들어있죠. 자, assets 안에 CSS 요 파일 여시면 일단 공통 부분 body, 그 다음에 전체를 감싸는 컨테이너, 여백 잡고 사이즈 잡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섹션 태그 들어갈 건데 그 섹션 태그는 아래쪽 여백만 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헤더 디자인, H1 태그,
글자 색깔, 글자 크기, 푸터 태그, 어드레스에 이렇게. 그냥 최소한으로 헤더랑 푸터가 있다라는 것만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헤더 푸터 코드는 되게 길겠죠. 실제로 작업하면.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헤더랑 푸터가 있다까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index.html에서 헤더하고 푸터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짜고 나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헤더랑 푸터가.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면 이제 헤더 코드랑 푸터 코드를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뺍니다. inc 폴더 안에 넣었어요. 이렇게 별도 파일로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div 태그를 넣어놓는데 데이터 include, 데이터로 시작했으니까 이건 제가 만든 속성이겠죠. 여기에 그 HTML 파일의 경로를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가져오고요. 에셋 폴더 밑에 JS 안에 include.js라는 파일을 걸었어요. 이 파일의 역할을 볼게요. document.querySelectorAll 태그 종류를 불문하고 데이터 include라는 속성을 갖는 모든 애를 다 가져왔습니다. querySelectorAll이잖아요. 여기에 두 개가 있었죠. 자, 가져온 요소를 배열로 바꿔서 반복 돌아요. 반복 도는 콜백 함수 앞에 async 걸었습니다. 그 이 안에서 반복 돌면서 ajax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동기 처리하면서 뭐 promise라느니 async await라니 뭐 이런 거 문법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문법에 대해서 크게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통째로 외우세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비동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타이머랑 ajax. 타이머는 비동기까지 안 써요. 그러니까 async await 들어가는 케이스는 그냥 ajax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데이터 include를 갖는 속성을 가져와서 반복 돌렸으니까 요거 두 개 잠깐 복사할게요. 이거 두 개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v 하나가 요게 되겠죠. 자, v.dataset.include라고 하면은 이런 속성에 있는 요 값을 가져온 거죠. 그쵸? 요 값을 가져온 거죠. 자, 우리가 ajax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예제. 요 include 요 주소값이었어요. 이 값을 ajax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HTML 파일 원본 소스 코드를 다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온 내용이 있다면, 자, V가 아까 그 태그 하나였죠. 요거 태그 한 줄이 V였잖아요. 그쵸? 요거 하나가 V였죠? 그리고 요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요 파일의 소스 코드입니다. 됐죠? inner HTML은 이 안에다 넣는 거였죠. outer HTML은 그냥 얘를 날려버리고 이 자리를 통째로 그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의 역할은 이 footer.html의 소스 파일을 ajax로 읽어와요. 그래서 inner HTML은 이거, 그쵸? outer HTML은 이거예요.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코드를 만들어 놓고 얘를 모든 HTML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edit 쪽에서도
섹션 빼고. 오늘은 섹션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까지만 준비하면은 이제 어느 파일이 되건 간에 그래도 뭔지는 알아봐야 되니까 인덱스, 여기는 에디트라고 쓸게요. 그럼 우리는 헤더하고 부터를 한 번 만들어 놓는 걸로 인해서 AJAX가 헤더하고 부터의 코드를 읽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다른 파일에 접속을 해도 AJAX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야 헤더 좀 바꿔 라고 하면은 그냥 인클루드 되는 그 파일만 열어서 요거 하나만 고치면 모든 HTML이 이 파일을 AJAX로 읽어서 자기한테 갖다 적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에디트, 그 다음에 인덱스 한 번의 수정으로 모든 페이지가 다 반영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은 이제 AJAX를 활용해서 일반 퍼블리싱도 상당한 반복 작업을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리액트예요. 사실 리액트는 HTML 구조 처리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어요. 뭐 AJAX 처리라던가 그런 거는 다 엑시오스 갖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index.html 하나만 잡아 놓으시고 요 정도까지만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요거까지만 완성하시고요. 내일 이제 AJAX 붙여서 요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아마 한 3, 4교시쯤에 이제 리액트 셋업하는 거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